서울 강남의 밤은 돈과 욕망의 불빛으로 잠들지 않았다. 그 화려함의 정점에 위치한 VVIP 클럽 에덴의 가장 깊숙한 방, 귀가 먹먹한 비트의 음악과 눈이 부신 조명 아래 이민혁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지루한 표정으로 비싼 샴페인 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돈을 보고 몰려든 가짜 친구들과 화려하게 치장한 모델들이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웃고 떠들었다. 민혁 도련님, 한 잔 더 받으세요. 역시 우리 민혁이가 쏘는 술이 최고야. 이민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JK그룹 이 회장의 유일한 아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순간도 행복을 느껴본 적 없는 남자. 그는 하루에 1,000만 원을 쓰는 것이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쉬운 한량이었다. 그는 웨이터를 향해 손짓했다. 여기 가장 비싼 걸로 한 병 더. 잠시 후 긴장한 표정의 젊은 웨이터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샴페인을 들고 다가왔다. 그가 조심스럽게 샴페인을 따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단 한 방울의 샴페인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민혁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아주 차갑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저기요. 그가 웨이터를 불렀다. 방금 떨어진 이 한 방울이 네,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건 아나. 웨이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죄송합니다. 도련님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허리를 숙였다. 민혁은 그 모습이 지겹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됐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다른 사람의 굴욕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유일한 오락거리로 삼았다. 클럽에서 나온 그는 취기가 오른 채 자신의 붉은색 스포츠카에 올라탔다. 그는 강남의 밤거리를 마치 자신의 놀이터인 양질주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신호가 바뀐 것을 보지 못한 그가 교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평범한 국산 세단과 부딪힌 것이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의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 앞 범퍼에 흉한 흠집이 생겼다. 아, 씨발, 내 차.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과 대신 자신의 차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상대 차에서 내린 아이들을 태운 평범한 가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젊은 양반 신호 위반은 그쪽이 해놓고 지금 무슨... 민혁은 그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바람에 흩날려 바닥에 떨어졌다. 이거 받고 꺼져.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광경이 지나가던 한 시민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남도로 위에 갑질. 재벌 3세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민혁은 JK그룹 본사, 아버지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찔렀다.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따뜻한 눈길을 준 적이 없는 거대한 권력 그 자체였다.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에 그 영상을 틀었다. 이게 네가 내 얼굴에 똥칠하는 방식이냐? 이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냥 작은 사고였습니다. 민혁이 반항적으로 대꾸했다. 내 인생이 사고다. 이놈아. 이 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실렸다. 지독한 실망감이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넌 사람 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어. 너 군대 가라. 그것은 통보이자 심판이었다. 이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뒤였다. 그 어떤 특별 대우도 없는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최전방 보병부대.
그날 밤 민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방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후련해지지 않았다. 그는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안에는 돈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텅 비어 있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 그의 평온했던 일상이 바로 그 자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다. 이제 그는 그의 돈과 이름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었다. 논산 육군 훈련소의 공기는 이민혁이 지금껏 살아온 세상의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곳에는 명품 향수 냄새 대신 땀과 흙먼지,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가 딸린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다. 주변에는 아들과 애틋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로 가득했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아버지. 민혁은 그 모든 광경을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을 보는 듯한 무감정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입대는 그의 정체성을 조각조각 분해하고 그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조립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로 빼앗긴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었다. 강남의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수십만 원을 받고 관리해주던 그의 머리는 바리캉이라는 낯선 기계 아래에서 힘없이 잘려나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며 처음으로 알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두 번째로 빼앗긴 것은 그의 옷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은 사이즈도 맞지 않는 헐렁하고 뻣뻣한 녹색 전투복으로 바뀌었다. 그의 손목을 빛내던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는 값싼 검은색 플라스틱 전자시계로 대체되었다. 마지막으로 빼앗긴 것은 그의 이름이었다. 172번 훈련병. 악마처럼 보이는 조교의 고함 소리에 그는 자신이 더 이상 JK그룹 이민혁 도련님이 아닌 그저 번호로 불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제식 훈련 시간이었다. 조교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며 훈련병 전체에게 얼차려를 주고 있었다. 모두가 흙바닥 위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을 때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요, 조교님. 그는 여전히 클럽 웨이터를 부르듯 거만한 말투였다. 혹시 JK그룹 이정수 회장님을 아십니까? 제가 그분 아들입니다. 그는 이 한마디면 이 모든 짜증, 나는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조교가 당황하며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훈련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조교는 천천히 민혁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172번 훈련병. 조교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여기서는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넌 그냥 172번 훈련병일 뿐이다. 알겠나? 그리고는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 아버지가 널 여기서 빼줄 것 같아. 아니, 내 아버지가 너 같은 놈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부탁했다.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조교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혁의 얼굴이 난생 처음 겪는 공개적인 망신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다른 훈련병들 사이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특권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그의 삶의 첫 번째 시련은 식사 시간이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에만 길들여져 있던 그의 혀는 짬밥이라고 불리는 멀건 국과 맛없는 반찬들을 거부했다. 그는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두 번째 시련은 잠자리였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대신 30명이 넘는 남자들의 땀 냄새와 코 고는 소리로 가득 찬 비좁은 내무반. 깃털처럼 부드러운 침대 대신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와 뻣뻣한 모포.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곳은 돈으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었다. 그의 평범했던 과거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인 이민혁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강제로 내던져진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훈련소에서의 하루하루는 이민혁에게 새로운 종류의 지옥을 선사했다. 그는 모든 훈련에서 낙오자였다. 총기 분해 및 조립 훈련에서 그의 부드러운 손은 차갑고 투박한 부품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총을 조립하는 대신 자신의 손톱 밑에 낀 기름때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각계전투 훈련에서 그는 동료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포복하는 동안 자신의 비싼 운동화가 더러워지는 것을 더 걱정했다. 그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밥이 맛이 없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훈련이 비인간적이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오만함의 발현이었다. 그 결과 그는 중대 전체의 공공의 적이자 가장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를 가장 경멸하는 사람은 악마 조교로 불리는 강철민 중사였다. 강 중사에게 이민혁은 군대의 신성한 규율을 모독하는 구더기 같은 존재였다. 172번 훈련병. 내 놈은 팔굽혀펴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나. 내 놈 애비는 돈으로 뭘 가르친 거야. 강 중사의 혹독한 질책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혁은 반성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네가 아무리 소리쳐봤자 넌 평생 군대 짬밥이나 먹는 하사관 나부랭이고 나는 나가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JK그룹의 후계자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친절이 찾아왔다. 모두가 그를 피하던 총기 손질 시간 한 훈련병이 그의 곁에 다가와 말없이 자신이 쓰던 깨끗한 헝겊을 건넸다. 그의 이름은 백현.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의 말없고 성실한 훈련병이었다. 민혁은 그런 백현의 호의를 귀찮다는 듯이 무시했다. 진정한 시련은 가장 혹독한 훈련인 지옥의 진흙탕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차가운 진흙탕 물속에 설치된 철조망 아래를 포복해서 통과하는 훈련이었다. 훈련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앞으로 기어갔다. 하지만 민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얼굴과 몸이 더러운 진흙으로 뒤덮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철조망의 공포, 뼛속까지 스며드는 진흙의 차가운 감촉. 그는 절반쯤 기어가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추었다.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포기라는 단어에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강철민 중사의 얼굴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군인에게 있어 포기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다. 그는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가 민혁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냈다. 그리고는 모든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내 놈은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 군인은 포기하지 않아. 옆에서 전우가 죽어나가도 앞으로 기어가는 게 군인이라고. 너 같은 놈은 그냥
내 애비 등 뒤에 숨어서 돈이나 받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해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강중사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민혁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처절한 굴욕감을 맛보았다. 그날 이후 강중사는 민혁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혁을 인간의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를 진짜 군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서뜨려 버릴 작정이었다. 그날 밤 민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그는 텅 빈 내무반 구석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채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리고 이런 곳으로 내던져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관물대에 작은 초코바 하나와 깨끗한 수건을 놓고 갔다. 백현이었다. 이거라도 드십시오. 백현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민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초코바를 내려다보았다. 그를 경멸하고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처음으로 건네받은 조건 없는 호의였다. 그의 단단했던 오만의 껍질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초코바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이 그날 그가 겪었던 지독한 쓴맛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도망치는 대신 버텨보고 싶다는 아주 작고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 모를 훈련병이 건넨 작은 친절 때문이었다. 지옥주, 훈련병들에게는 공포의 대명사이자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용광로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일주일 동안 잠은 거의 재우지 않았고 식사는 최소한으로 배급되었으며 훈련의 강도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강철민 중사는 지옥주가 시작되자마자 이민혁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172번 훈련병, 네가 이번 지옥주에서 제일 기대된다. 네가 그 잘난 돈으로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의 말은 민혁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첫째 날은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오르는 훈련이었다. 민혁의 어깨는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그의 폐는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강 중사의 욕설과 그를 경멸하는 동료들의 시선이 그를 채찍질했다. 둘째 날은 한밤중에 펼쳐지는 야간 장애물 코스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흙탕물에 빠지고 철조망에 옷이 찢겼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를 붙잡아 준 것은 아주 작은 온기였다. 민혁이 서툰 솜씨로 군장을 꾸리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허리 통증을 호소할 때였다.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 백현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싸시면 행군할 때 허리 나갑니다. 제가 다시 싸드리겠습니다. 백현은 민혁의 군장을 풀고 무거운 물건은 등 위쪽으로, 가벼운 물건은 아래쪽으로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민혁이 갈증에 못 이겨 수통의 물을 한 번에 다 마시려 할 때도 백현이 그를 말렸다. 그렇게 마시면 탈납니다. 조금씩 입을 헹구듯이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지혜였다. 민혁이 돈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삶의 지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동정이나 경멸이 아닌 그저 동료로서 대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백현이라는 존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주의 마지막 관문이 시작되었다. 48시간 안에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하여 낯선 산악지형 40km를 주파하고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독도법 행군 훈련이었다. 모두가 며칠간의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거의 좀비처럼 걷고 있었다. 민혁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정신은 몽롱했다. 그는 오직 포기하면 강중사가 비웃을 것이다라는 오기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저 새끼 때문에 우리 분대 전체가 유급하게 생겼다. 동료들의 원망 섞인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사건은 가장 험한 바위 지대를 통과하던 칠흑 같은 밤에 일어났다. 민혁의 바로 앞에서 길을 찾아주던 백현이 자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발을 헛디딘 것이었다. 백현은 짧은 비명과 함께 바위 사이로 미끄러지며 발목이 뒤틀렸다. 그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 올랐고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분대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다. 부상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훈련 실패를 의미했다. 강철민 중사는 부상당한 백현과 자신의 손목시계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목표 달성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지휘관의 냉혹한 현실주의만이 있었다. 어쩔 수 없다. 강중사가 말했다. 2명만 남아서 백현 이병을 지키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 전진한다.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은 군인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일지 몰랐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동료를 버리는 잔인한 결정이었다. 분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감히 강중사의 명령에 반대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민혁이 앞으로 나섰다. 며칠 전 진흙탕 속에서 포기를 외쳤던 바로 그 훈련병이었다.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재벌 3세의 오만함도 나고병의 비굴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동료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진짜 남자의 눈빛이었다. 안 됩니다. 이민혁의 목소리는 지옥주 훈련의 포구와 천둥 소리를 뚫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강철민 중사의 얼굴이 분노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170원 훈련병, 지금 내 명령에 불복종하는 건가? 하지만 민혁은 더 이상 그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백현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을 돌려 백현 앞에 쪼그려 앉았다. 엎혀. 민혁아, 안 돼. 너까지 나 때문에 훈련에 실패할 순 없어. 그냥 나를 두고 가. 백현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시끄러워. 이건 명령이야. 민혁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장난이 아닌 진심이 담긴 명령을 했다. 그는 백현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자신의 군장 무게에 부상당한 동료의 무게까지 더해졌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등과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강중사와 그를 멍하니 쳐다보는 다른 분대원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는 의식과도 같아갔다. 그의 머릿속에 강남의 화려한 클럽과 의미 없는 웃음들, 그리고 아버지의 경멸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생을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도망쳤고
돈과 권력 뒤에 숨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등에는 한 사람의 목숨과 동료라는 이름의 책임감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짊어져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듯한 뜨거운 충만감을 느꼈다. 한편 강 중사의 명령에 따라 앞서가던 분대원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빗속으로 사라져가는 두 동료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버렸다는 죄책감과 그런 동료를 포기하지 않은 민혁의 모습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침내 최종 목표 지점인 독수리봉 정상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이제 아분도 채 남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정상에 먼저 도착한 분대원들이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저 아래 가파른 오르막길의 시작점에서 백현을 업은 민혁이 힘에 붙여 비틀거리다가 결국 진흙탕 바닥 위로 쓰러지는 것을 민혁은 다시 일어나려 애썼다. 그는 기어서라도 올라가려 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정상에 꽂힌 깃발을 보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먹을 내리쳤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분대원들 사이에서 침묵의 동요가 일어났다. 한 명이 먼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민혁이 쓰러진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한 명, 또 다른 한 명이 그 뒤를 따랐다. 멈춰, 전원 멈춰. 이건 명령이다. 강 중사가 소리쳤지만 이제 그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를 버렸던 바로 그 길을 이제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다시 달려 내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꾸짖고 민혁의 이타적인 용기에 응답하고 있었다. 그들은 쓰러진 민혁과 백현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소총과 군복 상의를 이용해 즉석에서 들것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백현을 그 위에 눕혔다. 다른 두 명은 완전히 탈진한 민혁의 양쪽 팔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되어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만 더. 다 왔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리고 마침내 제한 시간이 불과 몇 초 남지 않은 순간 그들은 분대원 전원 함께 최종 목표 지점의 깃발을 통과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옥 같은 훈련은 끝났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강철민 중사는 언덕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부수려 했던 온실 속 화초가 오히려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최고의 군인과 최고의 팀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의 굳건했던 신념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여명의 빛이 흙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서로를 부축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이민혁은 동료들의 어깨에 기댄 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꼈다. 그의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과거는 이 진흙탕 속에서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그는 한 명의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지옥주가 끝난 후 훈련소의 의무실, 이민혁과 박백현은 나란히 누워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백현은 발목에 깁스를 했고 민혁은 탈진과 근육통으로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혹독했던 훈련의 고통이
몸 구석구석을 쑤셨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고 강철민 중사가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누워있어. 강 중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했다. 그는 두 사람의 침대 옆에 캔 음료수 2개를 툭 하고 내려놓았다. 그는 먼저 백현을 보며 말했다. 몸은 괜찮나? 그리고는 민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한참 동안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잘했다. 훈련병. 그것은 강중사가 민혁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칭찬이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의무실을 나갔다. 그의 무뚝뚝한 등 뒤로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존중의 마음이 느껴졌다. 강 중사가 나간 후 백현이 민혁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민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평생 돈 많고 배경 좋은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 내가 틀렸더라. 너는 내 평생의 은인이자 내 진짜 친구야. 민혁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가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의미 없는 칭찬과 아부를 들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지금 백현의 이 투박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만큼 그의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하루에 1,000만 원을 쓰며 얻었던 쾌락보다 고통 속에서 동료를 등에 업고 걸으며 느꼈던 이 뜨거운 성취감이 몇백 배는 더 값지다는 것을, 이것이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인생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이 소대로 복귀했을 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동료들은 이제 그를 진정한 전우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던 리더로 인정했다. 그들은 쉬는 시간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훈련 중에는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민혁아, 너 진짜 아이돌이었어. 노래 한번 해봐. 예전 같았으면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내가 노래를 좀 하긴 했지. 근데 지금은 목이 다 쉬어서 군가밖에 못한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유머러스하게 받아넘길 줄 아는 여유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진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훈련을 마치는 수료식 날, 중대장은 모든 훈련병들과 그 가족들이 모인 앞에서 지옥주 훈련 당시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이민혁 훈련병의 이타적인 용기와 희생정신을 특별히 칭찬했다. 이 이민혁 훈련병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는 군인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에게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민혁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객석 한쪽에는 그의 아버지 이정수 회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혁은 보았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자랑스러움이라는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수료식이 끝나고
분대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은 민혁과 백현을 번쩍 들어올려 행가래를 쳤다. 이민혁, 이민혁, 이민혁. 동료들의 외침 속에서 민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가식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돈과 명품으로 치장된 강남의 VIP 룸이 아닌 땀과 우정으로 끈끈하게 뭉친 바로 이 전우들의 한가운데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던 길고 긴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군 복무가 끝나는 날, 이민혁을 배웅하기 위해 그의 분대원들이 모두 위병소 앞으로 모였다. 야, 이민혁 사회 나가서도 연락해라. 잊으면 죽는다. 민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상병이 된 백현과 그의 곁에서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강철민 원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민혁은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처음 입대하던 날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부대를 나섰다. 그를 태우러 온 것은 예전과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었다. 하지만 차에 오르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운전기색에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창밖의 풍경을 새로운 세상을 만난 아이처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을 맡는 집안의 직원들에게도 일일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변화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곧장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아버지, 아들 이민혁 무사히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서서 훈련소에서 배운 그대로 가장 완벽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이정수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아들을 향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들이 군대라는 용광로 속에서 진짜 사람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민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클럽을 찾지 않았다. 그는 낡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가장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아버지에게 사업계획서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치품이나 호화로운 파티에 대한 계획이 아니었다. JK 장병 희망재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역 장병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설립 계획서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계획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칭찬을 건넸다. 훌륭한 생각이다. 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마. 시간이 흘러 재단이 설립되고 첫 번째 장학금 수여자가 결정되었다. 민혁은 직접 차를 몰아 장학증서를 들고 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백현의 집이 있었다. 백현과 그의 늙은 부모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민혁은 백현의 가족과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값비싼 음식이 아니었다. 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시골 밥상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 어떤 만찬보다도 더 맛있게 그리고 더 감사하게 밥을 먹었다. 그는 백현의 아버지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받아 마셨고 백현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아들의 어릴 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곳에서 강남의 그 어떤 VIP 룸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백현아, 이건 재단의 첫 번째 장학 증서야. 네가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어서 정말 기쁘다. 민혁이 건넨 증서를 받아든 백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생각했다. 그는 군대에 가서 인생을 배웠다. 하루에 1,000만 원을 쓰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은 소녀는 이제 한 끼에 따뜻한 밥과 친구의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목적의식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진짜 사나이의 의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해낸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